안녕하세요. 이제 결혼한 지 6년 차에 접어드는 애교도 없고 무뚝뚝한 맏며느리입니다. 살림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댁에 애교가 많고 사랑스럽게 구는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야 뭐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너는 꼭 며느리가 아니라 일을 잘하는 머슴 같다고 하실 때도 있을 정도로 그냥 제 일만 묵묵하게 다 하는 그런 며느리예요. 그렇다고 정말 머슴처럼 노예처럼 부려먹는 시아버지는 절대 아니시니까 괜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어쩔 땐 미련한 이런 제 성격이 저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고 얼마 전 태어난 우리 딸아인 제발 엄마 성격 닮지 않고 걱정 없고 귀여운 공주처럼 자라주길 간절히 바랄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저희 시댁에서 정말 배꼽 잡을 정도로 웃기고 속 시원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제가 애교 없지만 무뚝뚝하고 내 할도리 잘하고 살았단 며느리였단 것이 새삼 뿌듯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제서야 일을 잘하는 머슴 같다고 한 시아버지의 말씀이 너무 시댁에 와서 그렇게 일만 하지 말고 가족이니까 좀 편하게 마음 좀 열어라 하는 소리를 돌려서 하신 거라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게 됐네요. 눈치코치 없는 며느리지만 며느리 사랑의 시아버지라고 늙어서도 전 시댁 덕분에 어디 가서 기죽 을릴 일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아 마음이 뿌듯해지고 든든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요즘에 아이를 낳고 나니까 부쩍 친정에 대한 미움과 서름이 더 짙어졌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 어렸을 때 그 말을 달고 사셨거든요. 너도 나중에 애 한번 낳아봐라. 너도 자식 낳고 나면 우리 마음 이해한다. 지금에서야 어떻게 알겠냐. 네. 이제 애 낳아보니까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소중해서 어쩔 줄 모르겠는 자기 자식한테 대한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 그거 부모 아니라고요. 자식만 낳아주고 버리지 않고 잘 기르기만 하면 누가 당신은 훌륭한 부모입니다 하고 상이라도 준다대요. 내가 널 낳았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끔찍한 말들로 면죄부를 만들어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마치 자기들 감정 푸는 쓰레기통으로 이용했던 부모님. 항상 집에서 큰 소리가 끊이질 않았던 이유는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야 아파트라는 곳에 처음 살아봤던 것 같아요. 처음 남편과 집을 보러 다닐 때 현관에서 카드키를 찍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처음 경험해봐서 어떻게 할 줄 몰라 버벅이던 것이 참 창피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떠올려보면 다른 게 출세가 아니라 이렇게 사는 환경이 나아진 것이 출세다 싶더라고요. 전 정말 이제 평생 가난할 줄 알았거든요. 지어진 지 오래돼서 녹이 다 슬어있는 슬레이트 지붕 위에 자려고 누워서 엄마가 불을 탁 끄면 사사삭 하고 바퀴벌레가 재빠르게 기어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바퀴며 쥐며 많았던 집. 요즘엔 그렇게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겠지만 저희 가족은 그런 곳에서 살았었습니다. 내가 물세 많이 나오니까 쓸데없이 씻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네가 무슨 부잣집 딸내미인 줄 알아? 응? 그저께도 밖에 수도 계량기 제대로 안 잠궈놨지? 아유 진짜 이렇게 낭비벽이 심해가지고 정말 겨울이라 땀도 안 나는데 뭘 그렇게 맨날 씻는다고? 학교에서 애들이 내 주변에 오면 냄새난대. 옷은 왜 안 빨아입는 거냐고. 맨날 놀리는데 내가 뭘 그렇게 낭비를 했다고 그래? 난 씻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왜 어렸을 때 반에 다 한 명씩 있지 않았어요? 쟨 제대로 씻고 다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옷도 꼬질꼬질하고 머리도 맨날 떡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비위생적이네요. 한 번도 그렇게 어렵게 살아본 적 없으신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가난이라는 게 그래서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씻고 먹고 자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조차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땀이 안 나고 겉으로 볼 때 괜찮으면 안 씻어도 된다고 물사 많이 나온다고 현관 밖에 있는 수도 계량기를 꼭 잠궜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살아야 하는 저한텐 그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일이었지만요. 자기랑 다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 또래 애들한테 전 작고 더럽고 꼬질꼬질한 그런 애였을 거예요. 냄새가 난다고 짝을 바꿔달라고 하는 애들이 많았었던 담임 선생님이 저희 엄마한테 직접 전화를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다른 건 몰라도 미생 문제는 저나 다른 친구들 건강 문제에 직결되는 것이니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요. 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들으실 분이었으면 진작에 애를 그렇게 방치하다시피 키우지 않으셨겠죠. 전화로 한 소리 듣고 처음 며칠만 제가 잘 씻어도 별소리 안 하시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먹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낭비한다고, 돈 아깝다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저 스스로 친구들과 멀어지는 거였어요. 남들이 날 따돌리기 전에 내가 벽을 쌓아놓고 생활을 하자. 우리 집은 하루아침에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성공을 해서 하루빨리 독립을 해가지고 이 집을 벗어나고 그래서 주변의 친구란 것들을 사귈 수 있는 여유거든요. 그때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된다 하고 외로움을 애써 무시하고 달래면서 살았어요. 우리 수민이는 그림을 참 잘 그리는 것 같네. 나중에 미술 쪽으로 진학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학원 다니면서 따로 배운 건 아니지? 정말 타고났네 타고났어. 부잣집에서 능력 있는 자식이 나오면 그건 이 신이 내린 축복이겠지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애매한 재능을 가졌다는 건 평생 이루지 못할 꿈을 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불행하게도 전 그런 애매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 중 하나였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잘 그린다는 소리를 많이도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미술 시간에 제가 그린 그림을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차라리 이쪽으로 제대로 공부해서 예고나 예대 같은 곳에 진학해보는 건 어떻겠냐. 학비야 장학금 제도 같은 걸 알아보면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해주셨지만요. 글쎄요. 공부만 해도 성공할 수 있을지 장담이 되지 않는 집안에서 제가 미술을 한다고 나서면 헉이나 웃으면서 응원을 해줄까 싶기도 하고 꿈을 꿔보기도 전에 그렇게 좌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 물감 좀 사게 용돈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학교에서 부활동이라는 걸 하는데 선생님께서 난 그림을 잘 그리니까 미술부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나도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재밌기도 하고 이게 뭐 그림 그리는 거라고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스케치북이랑 물감만 있으면 된다고. 붓이랑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선배들이 쓰는 거 남겨놓고 간 게 있어서 그거 가지고 하면 되니까요. 네가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뭐 그림? 네가 무슨 어디 부잣집 막내딸이라도 되는 것 같아. 너 그림 팔아서 돈 버는 사람 집안에서 본 적 있어? 돈이 썩어나는 부자들이나 자기 자식 미술 시키고 부모가 그림 사주고 그러면서 먹고 사는 거지. 네가 붙잡아서 뭐 할 거야, 어? 그깟 대회 몇 번 나가가지고 상 좀 타니까 네가 막 뭐라도 된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그러냐? 가서 너한테 그렇게 바람 나온 선생들한테 똑똑히 전해. 우리 집에는 나 그림 그리는데 보태주실 돈 한 푼 없다고 그랬으니까 괜한 헛바람 넣지 말고 공부나 똑바로 가르치라고. 안 그럼 내가 학교 가서 다 엎어버린다고. 알겠어? 한참 재미를 붙여서 학교에서 대회도 나가보라고 하고 재료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문방구에서 파는 싸구려 물감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냈는데도 입상을 하고 이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야 당연히 제대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제 등을 떠미셨죠. 저도 그 나이 땐 그림 그리고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았고요. 그런데 저희 집 반응은 어떻게 보면 뻔히 예상이 되는 그림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냥 재료만 좀 사달라. 제가 애걸복걸을 했는데도 대체 애한테 무슨 헛바람을 집어넣었길래 이렇게 쓸데없는 욕심만 부리게 됐냐. 오히려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버럭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꿈이라는 것을 탁 접게 된 것 같아요. 부모님 눈엔 그저 제가 돈이었던 것 같네요. 키우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키우고 나면 2배, 3배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내야 하는 그런 존재요. 공모전에 입상해서 돈 10만 원 상금 받아오면 눈에 불을 켜고 네가 그런데 나가가지고 상 타고 할 수 있는 게 다 내가 낳아줘서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한 푼도 남김없이 가져가 버리는. 그러면 물감 사게 2만 원만 달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식구들이 다 먹고 사네 마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 혼자 속편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려고 든다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가 버리는 그런 집이 너무나도 싫고 외롭기만 했습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일 뿐이지만 가난엔 이자가 붙는 것 같더라고요. 부잣집 친구들은 출발선부터 다르다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출발선만 달라서 결승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건 둘째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면서 정말 그 고난과 역경이 무슨 이자처럼 불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말씀대로 저희는 지금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거기다 아빠께서 다니고 있는 그 변변찮은 직장마저 상황이 어려워져서 몇 달씩 월급을 밀리는 것은 물론이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이나 어쩌다 가끔 동사무소에서 가져다 주는 쌀을 몇 끼에 걸쳐서 나눠 먹으면서 지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다들 대학을 어디로 가네, 앞으로 진로는 또 뭘 선택을 하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동안 전 당장 내일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하는 생계의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20살도 안 된 그 어린 나이에요. 출발선이 다르다는 말로는 차마 다 표현하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독립이라는 것은 꿈도 못 꿨던 것 같네요. 지독한 가난이 발목을 붙들고 놔주지 않아서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고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가족도 더 지독하게 절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네가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까 지금부터 키워준 값을 받기 시작해야 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정말 벙찌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깡패처럼 눈만 마주치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구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마음이 모질고 못된 자식이었다면 언제든지 다시는 연락하지 말란 매몰찬 소리라도 하면서 연 끊고 살았을 것 같은데 늘상 그렇게 살아왔어서 그런 건지 저도 그 답답한 상황에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건지 가난하게 동네에서 손가락 빨고 있는 가족들을 모른 척하면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니네 공장은 제대로 돈도 못 번다니? 다른 집 애들 보니까 그냥 명절이라고 떡값이니 뭐니 회사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너 설마 따로 받은 돈이 있는데 일부러 집에다 갖다 주기 싫어서 혼자 딴 주머니 차고 있는 건 아니지? 이번에 집에 올 때는 월급 얼마씩 받고 있는지 월급 명세서 끌어가지고 같이 들고 와. 그동안 내가 한 번도 검사를 안 했는데 검사 한번 해봐야지.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 딸한테 생활비 좀 보내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는 주제. 뭐가 그렇게 욕심이 많은 건지. 혹시라도 제가 몰래 딴 주머니라도 차고 있을까 싶어 월급 명세서를 같이 가지고 내려오라고 하는 부모님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실 영 틀린 소리는 아니어서 뜨끔했지만 말이에요.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해서 얼른 가족들로부터 독립을 해야지 월급에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가면서 그렇게 따로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눈치 빠른 엄마가 그걸 딱 알아차리셨더라고요. 회계과에 친한 직원이 있어가지고 쭈뼛거리면서 가서 혹시 월급 명세서에서 떡값 받은 것 좀 빼주실 수 있냐니까 무슨 일이냐고 그래요. 참 누구한테 말을 하는 것도 창피하고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억울하기도 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가지고 펑펑 울면서 사정 얘기를 하니까 회계과 직원이 혀를 끌끌 차면서 명절 상여금이 안 찍혀있는 새 월급 명세서를 한 장 뽑아줬던 기억도 납니다. 아유 뭐 별거라고 나한테 그런 부탁하러 오는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알아? 자기 보너스 받은 거 와이프한테 걸리면 죽는다. 이거 비상금이니까 비상금 통장으로 따로 보내달라. 네가 뭐 그 사람들처럼 나쁜 짓 하겠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나야 사정은 다 모르지만 가족이라고 꼭 다 가족 같은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앞으로도 그렇게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부탁해. 알겠지? 그래도 그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주변에 있었던 좋은 사람들 덕분인 것 같네요. 사람이 꼭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가족들이 그렇게 절 힘들고 못 살게 구는 만큼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며 만났던 사람들은 항상 저한테 가족보다 늘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으니까요. 집에다 생활비 보내고 기숙사비 내고 저축하고 하면 정말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5만 원도 안 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문화생활이랍시고 주말이 되면 시내에 나가서 그림 구경하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제가 참 좋아했던 큰 갤러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들어가면 괜히 민폐 끼치는 것 같고 그림을 사야 할 것 같고 하니까 사람이 없는 주말 오전 시간에 그 앞에 화단에 앉아서 그림을 한참 구경하다가 가는 것이 나름대로 제게 없는 문화생활 중 하나였거든요. 주말마다 가니까 안에 있는 그림들이 바뀌는 걸 보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그날도 그렇게 화단에 앉아가지고 손바닥만한 연습장에 연필로 저도 안에 보이는 그림을 따라 그려보면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제 어깨를 툭툭 쳐요. 갤러리에서 나온 남자였죠. 혹시라도 제가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나 싶어서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죄송하다고 꾸벅 인사를 하고 후다닥 뛰어왔습니다. 이제 주말마다 저기 가서 구경하는 것도 더는 못하겠구나 하고 아쉬움에 입맛을 다셨죠. 그런데 다음날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 뽑아서 먹고 있는데 누가 또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은 나를 따라다니는 건가? 어제 봤던 그 남자였죠. 설마 여기까지 따라온 건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다시 보니 저랑 똑같은 공장 잠바를 입고 있더라고요. 관리직인 것 같긴 한데 저한테 연습장을 쓱 내밀어요. 아마 제가 어제 놀라서 황급히 자리를 뜨면서 거기에 두고 온 모양이더라고요. 보려고 본 게 아닌데 주인 찾아주려고 보다가 안 해봤는데 그림을 엄청 잘 그리시더라고요. 어젠 그냥 이 공장 다니는 거 아니냐고 얼굴을 몇 번 봐서 반가워서 인사하려고 그랬던 건데 놀라게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저기 그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전시 같이 보러 가실래요? 항상 거기 앉아서 보시던 그 그림 작가님이 다음 주말에 거기 갤러리에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남자는 웃으면서 저한테 갤러리 전시 티켓을 내밀더라고요. 옆에 언니들은 어머머머 하면서 얼른 안 받고 뭐 하냐고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것 마냥 얼른 제 등을 떠밀었고요. 이런 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얼떨떨하긴 한데 맨날 창문 밖으로 구경하던 그곳을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이 사람이 어떻고 뭐 하고 그런 건 전혀 신경도 쓰이지가 않았죠.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한 번도 절 위해서 돈을 써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주말 전시를 보러 간다고 나가서 예쁜 원피스도 새로 한 벌 사고 화장품도 사고 그랬어요. 데이트라고 생각도 전혀 안 하고 그냥 거기를 간다는 자체가 너무 신나고 즐거웠거든요. 그렇게 주말에 갤러리에 가는데 심장이 정말 터질 것만 같더라고요. 이 그림을 내가 들어와서 실제로 볼 수 있다니. 딱 봐도 잘 살고 여유가 넘치는 것 같은 손님들이 서로 아는 체를 하면서 하하호호 웃는 모습이요. 저한텐 뭐라고 해야지? 내가 꼭 어디 드라마 속으로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주인공까진 아니더라도 여주인공 옆자리에 있는 조연 정도 되는 건 아닐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도 오는구나. 그런 작은 것에도 넘치게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한창 그렇게 그림을 구경하고 있는데 갤러리 사장님이 쓱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자고 손을 내밀어요. 딱 저희 엄마 또래인데 우아하고 고상한 느낌에 기가 팍 죽더라고요. 일전에 주말마다 이 앞에 종종 오셨었죠? 언제 한번 여기 있는 그림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다 꼭 한번 인사를 해야지 싶었는데 이렇게 손님으로 모시게 될 줄 전혀 몰랐네요. 어쩐 일이니? 네가 여기 손님을 다 초대하고? 반가워요. 전시 잘 보다 가세요. 제 옆에 있는 남자에게 아는 체를 하시는 모습에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이 모자지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여자 손님을 데려온 건 처음이라고 방금 아는 체를 하고 가신 상황이 돼버렸고요. 이거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도 참 당황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고상하신 분이 저희 시어머니가 될 줄도 모르고요. 말씀을 못 들어서 당황하셨죠. 사실 여기 저희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갤러리예요. 그전까지 저랑 즐겁게 수다를 떨던 남자에게 확 벽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공장 잠바를 입고 일을 하고 있었을 땐 몰랐는데 이 사람은 나만큼 어렵게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여유롭고 당당한 모습이었구나 하고 확 주눅 드는 것 같고. 네, 맞아요. 열등감이죠. 전시까지 잘 보고 와서 한동안 그렇게 남편이 어디 가자, 퇴근하고 같이 밥 먹자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는데도 제가 끊임없이 밀어냈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혼자 있었을 땐 몰랐는데
같이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렵게 살았고 아직도 마음에 여유가 없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게 확 실감이 나서요. 원래 사람은 비교하면서 불행해지는 거라잖아요. 아무리 부정해봤자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어요. 결국엔 끈질긴 남편 덕분에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결혼이라는 건 제게는 허락되지 않은 달콤한 꿈 같은 얘기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월급날만 되면 빚쟁이처럼 전화를 해서 생활비는 몇 시에 입금할 거냐 답답하는 부모님을 둔 제가 몸도 마음도 제대로 독립하지 못한 내가 과연 결혼이란 걸 할 수 있을까? 그건 이 사람한테도 민폐를 끼치는 것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당신 집안 형편 어려운 것 때문에 그래? 내가 그런 거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했잖아. 나 당신 가정 형편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니야. 당신도 어떻게든 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얘기했잖아. 가족들 걱정돼서 결혼 포기해버리고 이대로 살면 언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가족들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 아니니까 당신만 마음 열면 되는 거야.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 거 신경 안 써. 당신이 너무 여유롭게 살아서 눈치 못 채고 있었던 것 뿐이지. 사람이 고상하다고 속으로는 화 안 날 것 같아? 나도 내 아들 그렇게 키워놨는데 어디서 나 같은 사람이 며느리랍시고 들어오면 허락해주기 싫을 것 같아. 어디서 저렇게 모자란 애를 데리고 왔을까? 어머님도 속으로 얼마나 욕을 하시겠냐고. 난 평생 그런 시선 받으면서 결혼 생활할 자신 없어. 팔자 핀다고 제가 매달려도 모자랄 지경인데 오히려 결혼은 못하겠다 계속해서 밀어내는 저와 자기 가족들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니까 마음 좀 열고 한 번만 만나달라 애거라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마음 돌리려고 남편이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죠. 이거 너무 자랑 같아서 어디 가서 말도 못했는데 저 정말 평생 시댁에 감사한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사정 뻔히 다 알고 계시는데도 처음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집안 환경이나 형편에 대한 얘기 이런 방구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고생했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던 시어머니. 결혼은 형편 되는 대로 하면 되지 않겠냐며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잘 살지 미래 계획만 잘 세워보라고 하시던 시아버지를 보고 나서 아,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돈만 많은 것이 아니구나. 열등감에 찌들어 있는 나와 달리 구김살 하나 없는 사람이구나.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만 들어도 모자라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참 못난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제 결혼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가난한 형편에 염치까지 사라진 저희 부모님 덕분에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시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남아있을 정도니까요. 남편이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왔을 때 허름한 집 꼴에 당황할까 싶어 몇 번이나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집은 당신 집이랑 다르게 사는 것이 많이 어렵고 부모님이 무리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 신신당부를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집에 도착해서 악수를 하자마자 손을 덥석 잡고 남편 손목에 걸려있는 시계 브랜드부터 확인하는 부모님이 전 그냥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기만 했습니다. 손님을 맞이할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지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목이 다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옷 좀 갈아입으면 안 되냐는 말에 남편을 은근슬쩍 쳐다보면서 인제 우리 사위가 다음에 올 때는 옷 한 벌 사오면 되겠다 그치 하고 눈치를 주시는 엄마가 왜 그렇게 창피하기만 하던지요. 인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내내 남편이 저희 집의 모습에 실망했을 것 같아 걱정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네요. 그런 저를 보면서 남편은 당신이 기죽을 게 뭐가 있냐고 상견례 하기 전에 장인어른 장모님 좋은 옷이라도 한 벌 사드리자 하며 손을 잡아주는 것이 참 고맙더라고요. 남편이 사준 옷이며 신발이며 가방이며 괜찮다고 했는데도 이건 나중에 두 분이서 놀러 다닐 때 입으시라면서 옷도 몇 벌 더 사줬고요. 그 와중에 저희 부모님은 남편 붙들고 여태 딸 키우느라 고생해서 놀러 가고 싶긴 한데 놀러는 어디 빈손으로 가는 거냐면서 은근히 눈치를 줘 기어이 용돈까지 받아내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창피하고 학을 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상견례 자리는 또 어땠고요. 정작 시부모님께선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신데 약주로 과하게 드신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딸꾹질까지 하면서 내가 우리 딸을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모른다. 시집가도 아빠 버리고 무시할 생각하지 말고 잘 챙겨라 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그뿐만인가요? 결국에 시댁에서 대부분의 결혼식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얘기를 드러내고 나서야 기분 좋게 자리를 일어나시려던 저희 엄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음식을 뭐 많이 남겼냐면서 지나가는 직원에게 비닐봉투 같은 거 없냐고 이거 포장해 가겠다고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딸의 자존심을 그야말로 박박 갈아버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아줌마들끼리 어디 놀러 온 거 아니고 여기 내 상견례 자리야. 음식 이거 뭐건 내가 알아서 새로 주문해서 줄 테니까 제발 그만 좀. 너 아주 부잣집으로 시집 간다더니 네가 무슨 부자라도 된 줄 아나 보다. 야, 이거 남긴 게 얼만데. 이거 그대로 싸가지고 가면 내일 점심까지는 든든하게 먹겠구만. 얘가 어려가지고 뭘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찰떡 쓰니까 없다니까요. 이거 남기면 다 그게 환경오염이고 자원 낭비고 한데 아이고 왜 이렇게 팔을 잡았어. 아유 여기 봉투 없냐니까는. 솔직히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이 파혼 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 그러려니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몰상식한 집을 누가 사돈으로 맞이하고 싶어 하겠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시고 오히려 점원을 불러 똑같은 음식으로 2인분 더 포장해달라 얘기를 하시고 결제까지 다 마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거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우리는 그냥 남는 게 있으면 그냥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비닐에라도 대충 담아가면 되니까 그러려고 했던 건데 뭘 이걸 또 이렇게 따로 포장을 다 해주시고 하여튼 사돈 잘 먹을게요. 아이고 이거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덕분에 저희도 좋은 며느리 봤는데 이런 돈이 아깝겠습니까? 애들도 오늘 어려운 자리라서 하루 종일 신경 쓰느라 고생한 것 같은데 다들 일찌감치 들어가서 쉬어야지요. 시아버지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포장한 음식을 저희 친정에 들려주시는데 그게 꼭 제 눈엔 보는 눈도 많으니까 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얼른 포장한 음식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콕콕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모님의 모습에 실망한 남편이 파혼 통보라도 할까봐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는 내내 남편과 시댁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던 제 심정을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어쩔 땐 왜 이런 저를 만난다고 했을까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대체 왜 하필 좋은 여자 다 남겨두고 이렇게 모자란 거 투성이인 저를 골랐을까 하고요. 사람 나고 돈 냈지 돈 나고 사람 낳냐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편과 시댁은 참 꾸준하고 한결같이 며느리인 저를 예뻐라 하는데 그 사랑을 늘 꼬아듣고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건 저인 것만 같아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모자란 많은 결혼을 해서 그랬을지 몰라도 제가 어떻게 해서든 시댁에게 결혼 때부터 져온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뭘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댁에서 무식하게 오직하게 일을 잘하는 것이 그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댁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면 두 발 벗고 달려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도 매번 웃으시면서 우리가 맏며느리 하면은 참 잘 들인 것 같다고 자기 집 일처럼 저렇게 나서서 하는 애가 어디 있냐면서 칭찬을 하셨고요. 넌 꼭 며느리가 들어온 게 아니라 머슴으로 들어온 것 같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온 거죠. 저에게 시댁은 항상 마음에 빚이 있는 곳이었고 그런 불편한 마음 때문에 뭐든 더 빼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참 시부모님을 보면 대단하다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모자란 며느리가 미울 법도 한데 결혼 이후로 정말 한결같이 우리 며느리 소리를 입에 달고 사시면서 예뻐해 주시는 모습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신 시어머니께서는 조금 늦긴 했지만 이제서라도 취미생활로 그림을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취미 하나 없으면 그게 참 심심하고 외로운 인생이라면서 극구 거절하는 절 대신해서
평생 교육원까지 끊어주셔서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은 여전히 염치 없이 도운도운 노래를 부르면서 손을 내밀었지만 그래도 제가 속만 쓰리고 애달파하지 않았던 이유는 든든한 시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더 잘해야겠다. 어떻게든지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이 뿌리 깊은 지독한 열등감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한동안 제가 정말 사랑받는 부잣집 막내딸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건 역시 타고나기를 잘 타고난 사람들이나 누릴 수 있는 팔자인가 봐요.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것만 같았던 제 시댁 생활은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손아래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머님, 아버님, 이거 별거 아니지만 결혼 선물이에요. 이번에 병원 구하는 것도 아버님께서 도움 많이 주셨는데 제가 입 싹 씻고 모른 척할 수 없잖아요. 아버님 차 바꾸실 때도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그 건물에서 병원 대박내서 다음 저희 결혼 기념일 땐 아버님 차 한 대 꼭 바꿔드릴게요. 그러고 보니까 형님 결혼 때 어머님 아버님께 뭐 선물하셨어요? 전 당연히 차는 형님께서 결혼하면서 바꿔주셨겠거니 했는데 우리가 뭐 돈 안 벌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각자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잘 살면 되는 거지. 마음은 고맙지만 다음번부턴 이런 거 안 사들고 와도 괜찮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고 둘이서 안 싸우고 사이좋게 지내고 우린 그거면 되니까. 처음에 동서를 보고 느낀 감정이요. 처음엔 부러웠죠. 제가 항상 꿈꿔왔던 그 티 없이 맑은 부잣집 막내딸이요. 저런 사람도 걱정이라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해맑은 성격에 직업도 의사랍니다. 시집 올 때 아무것도 못해왔던 저와 달리 결혼 선물이라고 어머님이 자주 입으시는 브랜드의 코트에 아버님 골프채까지 선물로 사들고 왔더라고요. 며느리들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고루 잘 해주시는 시부모님이셨지만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자리 알아보고 있는 동서에게 가지고 있는 건물 한 채를 통으로 내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좀 부럽고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둘 다 똑같은 며느리다. 둘 다 소중한 내 딸 같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시부모님께서도 당연히 돈 많고 매사 잘 챙기는 동서가 더 눈에 밟히고 마음에 가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참 씁쓸해지더라고요. 시부모님 생신 때도 두 분이서 여행 다녀오시라면서 비싼 항공권 티켓을 척척 사다가 가지고 오는 동서. 그리고 그 옆에서 자기는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했는데 동서가 굳이 하자고 했다면서 말리는 신용을 하며 와이프를 자랑하는 시동생. 다들 기분 좋게 하하호호 웃고 있는데 저 혼자만 마음 불편하게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있는 것 같아 얼마나 불편했는지요. 아닌 게 아니라 동서는 매번 그렇게 좋은 것들을 사들고 올 때마다 꼭 형님이랑 저랑 놓고 비교를 해보세요. 누가 봐도 제가 훨씬 더 잘난 사람 아니에요. 이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처럼 저를 꼭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뭐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형님은 시집 오셨을 때 선물로 뭐 하셨어요? 처음엔 참 사람이 악의가 없으니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칼을 꽂는구나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알겠더라고요. 저거 나 먹이려고 하는 소리구나. 그냥 어떻게든지 나랑 비교해서 자기가 더 잘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소리구나 하고요. 그때부터 동서랑은 더 상종도 하기 싫어가지고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아가 애 낳느라 그래 얼마나 고생했어.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을 텐데 이거 별거 아니지만 나중에 애기 장난감이든 뭐든 사는데 보태 써라. 응? 결혼한 지 3년차. 동서를 새 식구로 맞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도 예쁜 딸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그때만큼은 친정 식구들도 시댁 식구들도 하나가 돼서 어찌나 제 출산을 기뻐해 주시던지요. 특히나 시아버지께선 한달음에 달려와 꽃바구니에 용돈 봉투까지 제게 건네주시면서 건강하게 출산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온 가족들이 그렇게 기뻐해 주었다면 참 고마웠겠지만 동서는 그렇게 사랑받는 제 모습이 어쩐지 고가워 보였나 봐요. 병원이 바빠서 산후조리원에 들리는 건 어려울 수 있겠다 얘기를 하던 동선 시부모님이 오셨다는 얘기에 한달음에 달려와서
썩 축하하는 것 같지도 않은 얼굴로 축하 인사를 건네고는 애도 보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산모를 너무 귀찮게 하는 것 같다면서 먼저 가보겠다고 자리를 비우고 뒤따라 나가던 동서가 기어이 저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여태 사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시부모님한테 해당되는 얘기였구나. 속으로 날 저런 식으로 무시하고 있었구나 하고 얼마나 열불이 나던지요. 형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아들도 아니고 꼴랑 딸 낳은 주제 시댁에서 이렇게 다 퍼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들고 온 주제에 무슨 낯이 있어가지고 딸 낳고 나서 시댁한테 이렇게 받아먹어요? 저 요즘 형님 보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사람이 저 정도로 철판 깔아야 남의 돈으로 호강하는구나 하고요.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누가 뭐 남의 돈으로 호강을 한다고? 말이 그렇다는 거죠, 말이. 형님이 안 그렇다고 그러시면 안 그런 거지 뭘 그렇게 발끈하고 그러세요. 너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그러던데. 형님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아기 낳고 기뻐하는 산모 속 뒤집어 넣는 소리를 실컷 한 동서는 그렇게 병원에 쏙 빠져나가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남편한테도 지금 내가 애 낳고 동서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겠냐 분통이 터져서 화를 막 쏟아냈고 얘기를 들은 남편도 화가 잔뜩 나서 시동생한테 이게 무슨 소리냐고 연락을 했고요. 자초지종을 알아보겠다고 하던 시동생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 와이프가 그런 뜻으로 얘기했던 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형수님께서 지금 몸도 아프시고 하시다 보니 오해를 하신 것 같다면서 끝까지 변명만 늘어놓더군요. 정작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한텐 사과도 못 받았고 말이에요. 그 뒤로 아이 낳고 키우면서 저도 그냥 동서를 개무시하기로 했어요. 괜히 저런 사람이랑 엮여가지고 피곤해지기 싫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어차피 명절을 제외하고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다 같이 모일 일도 크게 없으니까 그냥 저런 또라이 같은 식구는 무시하면 그만이다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게 어디 제 맘대로 쉽게 되겠어요. 동서도 속으론 빈손으로 시집 와서 자기랑 똑같이 사랑받고 있는 제가 미워 죽을 것 같았는데 아무리 숨긴다고 한들 그게 끝까지 숨겨지기만 하겠냐고요. 결국 얼마 전에 그게 뻥 하고 터져버린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뭐 너네 일도 바쁘고 우리도 해야 하는 거 많고 하니까 딱히 김장 같은 건 안 했는데 올해는 좀 넉넉하게 담아서 집에 일하시는 분들도 나눠드리고 근처에 보육원 같은 데도 좀 나눠주면 어떨까 해가지고 집안 행사라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너희도 며느리로 우리 집 식구로 들어왔으니까 다 같이 좋은 일 한다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라. 내 말 무슨 소린지 알겠지? 아버님 그럼요. 그럼 이런 것들 며느리가 하지 누가 하겠어요.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께서도 이번 김장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한테 맡겨만 주세요. 원래 매해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김장을 하셔서 나누고 집안의 어려운 이웃들한테 나누는 일들을 시어머니께서 꾸준히 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들 들어오고 나서 집에 신경 쓸 것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멈췄었던 김장을 다시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 나왔어요. 동서는 아버님께서 말하시는 거면 양잿물도 갖다 냅다 마실 기세로 늘 좋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저도 좋은 일 한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동서는 본인이 더 나서면서 어머님께선 신경도 쓰지 마셔라. 이런 것들은 원래 며느리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다 하면서 시부모님 앞에서 그 많은 김장을 자기 혼자 다 알아서 할 것처럼 허풍을 떨어대더라고요. 시부모님의 관심과 애정을 저 혼자서 독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또 저렇게 나대나 보다 그리 생각하고 저도 별 얘기를 안 했었죠. 동서, 오늘 절임 배추랑 들어오기로 했는데 동선 몇 시쯤 도착할 것 같아? 난 지금 일찌감치 와서 아주머니들이랑 밑작업 같이 하고 있는데 동서는 많이 늦나 해서. 형님이랑 저랑 하는 일이 같아요. 일 끝나고 갈 테니까 알아서 하고들 계세요. 그렇게 적극적이던 모습은 어디 가고 막상 김장 당일이 되니까 시댁 마당에서 배추 옮기고 뭐하고 하는데 동서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몇 시까지 와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영 안 오길래 전화를 하니까 자기가 시간 맞춰서 알아서 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톡 끊어버리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도우미 아주머니들도 둘째 며느리 시부모님 앞에서만 셀셀거리지 성격이 참 이상한 것 같다고 한마디씩 하면서 절 거드시더라고요. 나한테만 싸가지 없던 게 아니구나 하고 제대로 주의를 줘야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죠. 기본 준비를 다 마치고 나니까 그제서야 높은 구두에 불편한 옷을 입은 동서가 시댁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모두 다 그 광경을 보고 황당해가지고 저런 옷을 입고 어떻게 김장을 하려고 저러나 싶었다니까요. 제가 먼저 동서에게 안쪽에 편한 옷 있으니까 갈아입고 나오라고 하는데도 동선 준비하는 모습을 쓱 한번 훑어보고는 그 자리에서 못마땅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꼼짝도 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잘 보여야 하는 시댁 식구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던 것 같아요. 절 포함해서 집에서 일하시는 도우미 아주머니들밖에 없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한 건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가지고 제 앞에 휙 집어던지더라고요. 장갑을 벗고 봉투 안을 확인해보니까 5만 원짜리가 종이끈으로 하나 묶여 있어요. 그거 딱 100만 원이에요.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일단 그렇게 많이 쳐주는 사람이 저 말고 또 누가 있겠어요? 형님이 그 돈 가지고 뭐 도우미 아주머니들 더 부르시든지 뭐 조선족 아줌마를 부르시든지 알아서 사람 불러가지고 김장 마저 하시라고요. 동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동서가 먼저 하자고 난리쳤던 거잖아 이거. 형님, 사람이 다 급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님이나 그 옆에 계시는 도우미 아주머니들이나 원래 이런 일 하던 사람들이니까 뭐 더 하는데 어려움 없겠지만 저는 의사라고요, 의사. 저같이 고급 인력이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바닥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김장이나 하고 있어야겠어요. 형님이 모르셔서 그러시겠지만 고급 인력들은 이런 일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어울리는 사람이 맞는 일 하자고요. 형님이 돈 받았으니까 제 목까지 2인분 하시던지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그렇게 동선 휙하니 시댁을 나가버리고 전 봉투를 받아들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들도 세상에 저게 무슨 싸가지냐고 하면서 혀를 끌끌 차셨고요. 아무리 열받긴 했어도 당장 해야 할 일들은 하고 성질을 부리던지 해야겠다 싶어 김장을 다 마치고 나서 바로 시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어요. 날도 추운데 고생했다고 조만간 맛있는 밥이라도 함께 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시아버지에게 저도 처음으로 화를 냈네요. 아버님, 제가 아무리 아무것도 없이 시집 왔다고 하더라도 동서한테 이런 식으로 무시받을 줄은 몰랐네요. 손윗 사람은 무시해도 유분수지. 같이 일하는 분들 다 있는 곳에서 저한테 일당이라는 식으로 봉투 던지고 서로 급에 맞는 일 하자고 하는 거. 그런 것까지 제가 참으면서 살아야 되나요? 저 그렇게 무시받으면서 지내야 할 정도로 잘못했어요? 아니 큰아가 지금 그게 다 무슨 소리냐? 어? 둘째가 정말로 그랬다고? 그게 전부 다 사실이야? 네, 이 고얀 것들을 정말. 너도 기분이 어지간히 많이 상했겠구나. 그 와중에 할 거 다 끝내줘서 정말 고맙고 내일 퇴근하고 나면 시댁으로 봉투 들고 오거라. 사과는 받아야지 않겠어? 그래도 눈치 빠른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자마자 제 편을 들어주신 덕분에 저도 끝까지 억울한 일은 생기지 않았고요. 다음날 시아버지 말씀대로 퇴근하고 바로 봉투 들고 남편과 시댁에 찾아가니 온 가족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저한테 들고 온 거 주라고 손 내미시자마자 어제 동서가 집어던졌던 봉투 그대로 아버님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동서도 그 봉투를 보고 아차 싶었는지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우리 큰애가 시집 와서 우리 집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손 아래 사람이 윗사람 고생하는 걸 열심히 배우고 돕지는 못할 망정 이딴 식으로 돈 봉투나 주면서 자기 형님을 무시해? 넌 어디서 이딴 걸 마누라라고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가지고는 집안물을 흐려? 아버님 그게 아니라요. 형님께서 이거 저한테 뭔가 뒤집어 씌우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전 일 때문에 바쁘니까 형님께서 사람이라도 편하게 더 쓰셔라 하고 호의로. 어머머 저 끝까지 거짓말하는 것 좀 봐. 사장님 제가 그날 김장하면서 옆에서 다 보고 들었는데요.
절대 아니에요. 자기는 이런 일 못한다고 고급 인력이 김치 쪼가리 담그는 거 봤냐고 하면서 봉투를 아주 그냥 집어던지고 갔다니까요. 그때 같이 본 사람만 몇 명인데. 동서가 되도 않는 거짓말을 시작하자마자 집에서 일하시는 도우미 아주머니들께서 냉큼 그날 일을 다 고자질을 해주셨습니다. 동서는 아줌마가 뭔데 지금 우리 집안 일에 끼어드느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 말을 믿는 거냐 하면서 진땀을 흘리기 시작했고요. 시아버지는 조용히 못하냐면서 크게 고함을 치셨고요. 우리 집안이 언제부터 그렇게 없어 보이게 급 따지고 나누는 곳이었어? 너 같은 사람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나도 우리 집 식구 아닌 사람한테 더 이상 잘해주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내가 준 것들 다 정리하고 조용히 이혼해라. 알아듣겠어? 그제서야 놀란 동서가 아버님 앞에 냅다 무릎을 꿇고 자기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다. 자기가 잠깐 미쳤었던 것 같다 하면서 징징 울면서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혀를 끌끌 차면서 사과할 데가 어딘지도 제대로 모르는 칠푼이 같은 것을 며느리라고 부르기도 싫다고 매몰차게 동서를 내치셨고요. 동서는 그제서야 펑펑 울면서 저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사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이 집 시집 오려고 죽어라 노력했는데 어떻게든 아버님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썼는데 형님은 그런 것 없이도 아버님한테 사랑받으면서 잘 지내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부럽고 짜증났어요. 아무리 그랬어도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형님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동서, 왜 동서 혼자만 애쓰고 살고 있다고 생각해? 나도 이 집에 시집 오면서 며느리로서 최선 다하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 끝까지 동서는 동서 탓만 하는구나. 미안하지만 난 그런 동서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사과를 빌든지 말든지 그건 동서 마음대로 해. 끝까지 제 탓을 하는 동서에게 오만정이 떨어져서 저 이 사관 받지 않겠다 얘기하고 그렇게 시댁을 나왔어요. 울고불고 아버님에게 이혼 결정만은 말아달라며 비는 동서에게 저한테 제대로 된 용서를 받아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못된 동서 아무리 그래도 내 식구다 생각하고 한 번은 용서를 받아주고 기회를 주는 게 맞을지 시동생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 빨리 이혼을 하라고 종용을 해주는 게 좋을지 큰며느리의 무거운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년 여성입니다. 얼마 전 책에서 이런 문구를 읽었는데요. 세상에 감사할 것이 참 많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처음 읽었을 땐 뭐가 감사할 게 있지 하고 제 인생을 돌아봤고 두 번째 읽었을 땐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막상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수첩에 하나 두 개 끄적여 나가보니 꽤 있더라고요. 우선 건강하다는 점이 가장 감사하고 딱히 큰 불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점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점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으면서 왜 불평불만만 많았지라고 반성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요즘에 하루에 한 장씩 감사일기를 쓰고 있어요. 쓸 게 없을 것 같아도 하루에 한 장씩 감사일기를 써 나가다 보면 저절로 삶에 감사하고 좋은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사연을 써내려가게 된 이유도 사실 감사일기를 적다 보니 생각난 얘기인데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듣는 입장에선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저야 모를 일이지만 그럼에도 제 얘기를 들으면 저와 동년배인 여성들을 포함해서 인생 선배님들도 많이 공감해 주실 것 같아요. 글 솜씨는 다소 부족하지만 이렇게 글을 끄적여 보면서 한번 제 마음속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제 소개를 간략히 하자면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가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흑염소를 기르고 진액으로 만들어 파는 사업인데요. 주로 어르신들이 찾아주시고 온라인에서도 인기가 많아져 나름 경제적으로 탄탄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여기엔 저뿐 아니라 절 도와주는 직원들과 굴절주야 열심히 일해주는 남편의 공이 컸고요. 하지만 제겐 결혼 후 절 너무도 못살게 굴었던 두 사람이 있어요.
바로 시어머니와 시어머니보다 가끔은 더 얄미운 동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이지 한숨이 나올 정도로 저를 괴롭혀댔는데요. 우선 저희 시어머니는 소위 엘리트 대학을 나와 교수직을 잠깐 하셨고 자식 교육에 열성이 많으셔서 저희 남편과 아주버님 서방님까지 모두 유학을 보내셨고요. 반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달리 그다지 집안일은 별 관심이 없으시고 밖으로 도시는 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를 가감 없는 단어들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술 좋아하시고 도박 좋아하시고 여자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었죠. 곱게 자란 시어머니를 낙타채듯 결혼을 하긴 했지만 막상 결혼 후엔 끊임없이 집 밖을 도신 거죠. 그리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가 그리 좋진 않으셨는데요. 그래서 집안에 늘 이혼 얘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남편도 어렸을 적부터 아슬아슬한 부모님의 관계로 인해 형성되는 집안 분위기가 무척이나 무서웠다고 하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셨나 봐요. 시아버지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으셨다고 말하곤 했는데 그래서인지 시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자식들에게 받으려고 애쓰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니들이 날 안 보살피면 누가 날 보살피겠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식들만큼은 정말이지 힘 닿는 대로 키웠어. 그러니 니들이 날 챙겨야지. 시어머니는 심지어 제가 시어머니를 처음 뵙는 자리에서도 저에 대한 약간의 불만을 드러내셨습니다. 처음엔 환대하는 듯 하더니만 갈수록 말의 방향이 이상하게 흐르더라고요. 우리 상철이는 정말 손 가는 데가 없는 애였어. 어렸을 적에 얼마나 내가 뭘 좀 해주려고 해도 지가 척척 다 했거든. 그래서 그런지 나는 애 키울 때가 제일 편했다. 너 진짜 우리 상철이랑 결혼하게 된 건 정말 복 중에 복이야. 아마 결혼해서 마음도 몸도 편할 게다.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있지. 안 돼. 저도 상철 씨 같은 사람이 배우자가 돼서 행복해요. 그래야지. 그나저나 너는 대학을 어디 나왔다고 했지? 보자마자 제게 너너거리며 반말하는 것도 기분이 나빴는데 대학을 모르시더군요. 전 지방의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저희 지역에선 그래도 잘 알려진 대학이었음에도 그 대학교를 말씀드렸더니 거기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공부를 많이 안 했나 보네. 이 한마디를 시작으로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죠. 남편은 당시 서울의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유명 기업의 반도체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남편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대학은 좋은 곳을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굳건해 보였고요. 제게 직접적으로 뭐라 하진 않지만 사람은 배운 게 많아야 뭘 하든 사람 구실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며 절 흘깃 보시더군요. 어딘지 절 돌려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모르는 눈치였고요. 일단은 가볍게 차를 한잔하고 자리가 마무리되긴 했지만 남편은 내내 미안해 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실수한 거지? 엄마가 교수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편견 같은 게 있으셔. 나쁜 거는 아닌데 자기 의견이나 생각 말하실 때 남들 눈치 안 보고 말씀하시는 편이거든. 말이 세셔. 당신 상처받았다면 미안해. 아니야 뭐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한 건 아니니까. 근데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 그게 느껴져서 좀 바늘방석이긴 했어. 그치. 그래. 미안해. 그래도 엄마가 한 가족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은 안 하실 거야. 괜히 며느리 들어온다니까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 저러시는 거야. 형수님 들어오실 때도 그랬거든. 형수님도 서울에 괜찮은 대학교 나오셨는데 오늘처럼 그랬어. 전 이때만 해도 남편의 말을 믿었어요. 아주버님과 서방님은 이미 장가를 갔고 형님과 동서가 이미 집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님이 제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두 분에게도 똑같이 그랬다는 얘기에 안심도 했죠. 어머님이 본인 입으로 자기는 며느리들과 사이가 아주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참 결혼하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됐네요. 시어머니는 일단 형님과 사이가 아주 안 좋은 편이었고 동서만 편애하셨습니다. 동서는 미국의 유명 대학교를 나와 대학원 박사까지 밟은 소위 시어머니와 결이 비슷한 사람이었거든요.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맞이한 첫 명절날 바로 알 수 있겠더군요. 시어머니가 저와 형님은 계속 일을 시키려 드는 반면
동서는 옆에 끼고 계속 세계 사니 뭐니 둘이서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정말 몸이 녹아내릴 정도의 일을 하고 난 후 집에 갈 때가 돼서야 형님이 제가 불쌍했는지 절 불러 일러주시더군요. 동서, 내가 미리 알려주는 건데 우리 시어머니 보통 사람 아니야. 동서도 오늘 봐서 알겠지만 시어머님 막내 동서만 끼고 이뻐하시고 나나 동선 아마 거들떠도 안 볼걸. 집안이라는 사람 정도로 취급하시면 다행이지. 사실 나도 이런 말 결혼식 전에라도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건 또 너무 산통 깨는 일 같아서 못했고 지금에서야 말하게 됐네. 동서도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난 우리 시어머니 감당 못해서 사는 지역까지 바꿔가며 이사 갔으니까. 그 말을 들으니 심장이 쿵 떨어지며 한숨이 나오더군요. 형님은 결혼하고 내내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며 살았다고 했어요. 아주버님 직장이 시댁과 가까워서 공교롭게 시댁 근처에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뭐만 했다 하면 형님을 불러 가정부보다 못하게 취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를 낳고 난 후엔 좋은 공기 마시고 싶다 핑계로 시댁과 최대한 먼 곳으로 내려가셨다고 하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지금의 작태가 정말이지 이해가 되더군요. 저는 더 긴장이 됐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은 도가 지나칠 때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앞서 제가 말한 동서도 한몫 크게 거들었고요. 동서는 박사학위를 따고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었는데 틈만 나면 자신의 상태를 시댁 가족들에게 말하면서 축하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동서를 위한 파티가 자주 열렸죠. 시어머니가 대개 주관하는 것이었고요. 시어머니는 자신과 닮은 동서를 위해 출장 요리사까지 불러가며 잔치를 준비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전날 밤 제게 전화를 걸어 요리사가 못 오게 됐다면서 저보고 새벽부터 일찍 시댁으로 건너오라고 하더군요. 당시에 시댁과 저희 집 거리가 2시간이었습니다. 새벽 6시까지 오라고 하면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솔직히 그건 무리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드리자 생각하고 시댁으로 넘어갔습니다. 왔니? 어여 와서 거들어라. 세상에 내가 우리 막내 아가한테 국물 뽀얀 삼계탕 만들어주려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출장 요리사가 갑자기 못 온다고 하지 않니? 아무튼 직업의식이 없어 다들. 그래도 네가 있으니 다행이네. 오는데 뭐 어려움은 없었지? 시간이 좀 걸리긴 했네요. 어머님 제가 강원도에서 오는 거다 보니까. 예, 그까짓 걸로 무슨 시간이 걸렸다고 생색을 내. 차 타고 왔을 거 아니야. 버스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사실 자차로 운전해 오는 것도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저리 말씀을 하시더군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 일이 벌어졌죠.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만 보내기 미안하다며 함께 시댁에 왔는데요. 주차하느라고 조금 늦게 올라온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시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역성을 내는 겁니다. 아니 너는 왜 채까지 끌고 왔니? 요리하는데 남자가 뭐 필요하다고 채까지 꾸역꾸역 데리고 왔어? 엄마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거요. 주말이니까 어떻게 할 일도 없고요. 저 그냥 옆에서 아무거나 할게요. 됐다. 남자가 무슨 부엌에 들어온다고. 넌 어쩜 그렇게 눈치가 없니? 아무리 제가 따라온다고 했어도 말고 집에 있으라고 했어야지. 가뜩이나 출근하느라 힘든 애 데리고 여기까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머님 저도 일하는데요. 너야 그냥 그런 회사 다니니 상관없다고 치지만 쟨 다르잖니?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회사 다니는 너랑 대기업 다니는 쟤랑 같아. 순간 눈물이 고일 정도로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격앙된 목소리로 저 역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반박해버렸습니다. 어머님, 남편처럼 큰 회사 아니라고 해도 저 똑같이 출퇴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자꾸 남편만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면 섭섭해요. 물론 아이도 낳고 나서도 계속 일할진 모르겠지만 당시 전 솔직한 심정을 말했다고 생각했어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전보다 더 싸늘해졌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말 대꾸 하는 거니?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난 사람 머리에 들은 게 제일 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딴 예의와 버리장머리로 말대꾸하는 며느리라면 뻔해. 우리 집안엔 절대 못 어울리는 사람이네. 아니, 애초에 어울릴 수 없는 인간이지. 나가라. 너랑 더 얘기해서 혈압 올리고 싶지 않다. 시어머니는 화가 잔뜩 나셨는지 그 길로 꼴도 보기 싫다며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엔 저도 말로 상황을 풀어야겠다는 생각보단 마음이 상한 나머지 절 잡으려는 남편의 말을 무시한 채 나가버렸고요. 차에 타고 다시 집에 돌아가는 내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잘못한 건 알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명절을 세면서 시어머니가 하녀처럼 저와 형님을 부리고 막내 동서만 떠받들었던 일이 다시금 생각나 더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집안에 좋은 물건이 들어왔다고 해도 무조건 막내 동서만 챙겨줬고 심지어 김장하느라 수고했다는 명목으로 돈을 주실 때도 막내 동서에게만 2배의 돈을 챙겨줬습니다. 일일이 말하는 게 치졸하게 느껴져서 그냥 그 돈을 받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인데 어느새 제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상황에 대한 묵인이 되어버렸더군요. 게다가 이 일이 터지고 난 후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너무 기막힌 말을 줄줄 내뱉더라고요. 형님이 심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어머님이 아까 저한테 오셔서 얼마나 하소연을 하셨는지 몰라요.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형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거 아시잖아요. 아버님 요즘도 집에 잘 안 들어오신다는데 가뜩이나 심란하실 어머니한테 그러시면 어떡해요. 동서, 상황에 대해 잘 모르면 말할지를 말지. 동서은 시어머니 얘기만 일방적으로 들은 거잖아. 형님 얘기 들을 게 뭐 있어요? 솔직히 둘째 아주버님이 잘난 대학 나온 거 맞고 직장도 훌륭하신 거 맞잖아요. 형님은 염소니 뭐니 그런 거나 하고 그럼 형님이 어머님 생각해서라도 아주버님은 데려오지 마셨어야죠. 아 그리고 형님 혹시 저에게 질투하셨어요? 어머님이 아까 그러던데 저만 자꾸 챙기는 것도 섭섭하다 했다면서요. 제가 어머님과 아무래도 대화가 잘 통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뭘 그런 걸로 사사롭게 질투를 하고 그러세요. 사람이 너무 그런 작은 걸로 질투하고 그러면 쪼잔해 보여요. 뭐? 동서, 말 다 했어. 내가 무슨 동서를 질투해. 난 단지 어머님한테 실망스럽고 화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뿐이야. 동서한테 질투 같은 감정 전혀 없다고.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뭐 이제 와서 숨기려고 하세요. 그리고 저도 말 나온 김에 솔직하게 말하면 어머님은 형님들과 대화가 안 통하셔서 답답하다고 하세요. 정치 얘기니 국제 외교 얘기니 이런 얘기들을 형님들과는 할 수 없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그런 기본적인 상식이나 지식을 공유할 수 없는데 어떻게 어머님이 형님들을 이뻐하실 수 있겠어요? 사람 기분을 확 구기는 말이었습니다. 듣다 열이 받아 전 전화를 끊어버렸죠. 들으면 들을수록 들을 가치가 없는 얘기더라고요. 자기를 질투한다는 식의 얘기에 더더욱 기가 찼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도 고개를 설렁설렁 내줬더니 동서가 원래 집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은근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시어머니가 자기를 이뻐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선 그걸로 첫째 형님까지 부려먹으려 했다고 하더군요. 서방님과 시어머니를 제외한 집안 식구들을 대놓고 무시하고요.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 가끔은 저런 막말하는 머리로 어떻게 박사까지 땄을까 싶다니까. 머리는 좋을지 몰라도 사람 인성은 정말 바닥이야. 저번에 형한테 영어로 된 신문 같은 거 보여주면서 해석해보라고 하더라니까. 형이 어쩔 줄 몰라 하니까 대놓고 깔깔대고 진짜 못 배워먹었어. 정말? 동서가 그렇게까지 했다고? 와, 난 몰랐네. 나 이제 동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더 못 봐주겠어. 시어머니도 문제지만 동서도 문제야. 이런 식으로 가다간 정말 집골이 개판 나겠어. 동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무 문제 안 되는 판국이 될 거라고. 전 남편 말을 듣고 보니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서가 좋은 집에서 자라 미국 유학을 다녀오고 박사 학위를 딴 건 본인 노력이라 치고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댁에 와서 손이 동서들이 일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다거나 손에 물 한 방울을 안 묻히려 하는 건 너무 얄미운 행동이었죠. 그리고 누가 동서에게 그런 특권 의식을 허락을 했나요? 전 그다음부턴
동서나 시어머니를 대할 때 태도를 완전히 달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마침 기다렸다는 듯 추석이 다가오더라고요. 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댁에 갔죠. 평소처럼 요리를 한 후엔 동서에게 설거지를 같이 하자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동서를 시키지 말라고 할 줄 알았지만 알면서도 무조건 같이 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동서 반응은 가관이었죠. 어머, 형님, 지금 절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잡일을 해야 돼요? 잡일이라는 말에 기가 찼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잡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저와 큰형님에게 시켰다는 말이잖아요. 큰형님도 동서의 말을 옆에서 듣더니 상당히 기분 나빠하셨어요. 하지만 습관처럼 큰형님은 아무 말씀 못하고 애꿎은 손걸레만 쥐어뜯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여기서 또 나서셨습니다. 예, 너 지금 누구를 잡는 거냐? 설마 네 동서 잡는 거야? 얘는 귀하는데 너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시키려고 드는 거니?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야. 돼지도 등급이 있는데 네가 얘랑 같은 등급이라고 설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우리 집안에도 엄연히 신분이 있고 체계가 있다. 그 설거지 같은 잡일은 네가 해. 나랑 대화 통하는 사람은 얘밖에 없으니까 난 우리 둘째 며느리가 필요하고. 아가야 얼른 나와라. 기분 많이 상했지? 네, 어머님. 제 마음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저 정말 형님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아, 진짜 이때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역시나 지금껏 가만히 있던 남편도 열받았는지 시어머니한테 나서 할 말을 하더군요. 설거지하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냐며 지금 자기 와이프 무시하는 거냐면서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사색이 돼서는 망치로 얼굴을 맞은 듯한 표정이 되더군요. 자신이 지금껏 그렇게 손 하나 안 대고 귀하게 키웠던 아들인데 그런 아들이 저렇게 꼬박꼬박 할 말 다 하며 제 편 드는 게 그렇게 충격이었나 봐요. 아니 너는 엄마한테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아니 너 장가 갔다고 이제 완전히 저 집 사람 된 거야? 쟤한테 무슨 정신 세뇌라도 당한 거냐고. 그게 아니면 착하고 순하던 네가 어쩜 이럴 수 있어. 아이고 남편 복 없는 내가 자식 복까지 없을 줄이야. 시어머니의 눈물바람은 그날 밤이 새도록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짤짤매고 있었고요.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우습더라고요. 한편으로 시어머니에게 어쩌지 못하는 남편이 답답하기도 했고요. 게다가 동선 계속해서 제 말이 너무 심하다며 시어머니한테 대든다는 식으로 거드는데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남편을 집으로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에 일단은 남편의 팔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어머니가 또 가로막으며 저를 세상에 더 없는 불려시로 몰아가더군요. 너 때문이다 이년아. 내 아들이 태어난 건 다 너 때문이야. 겨우 지방 4년제 대학 졸업에 이상한 사업이나 하는 친정 등이 없고 시집 온 주제. 머리가 비었으면 눈치라도 있든지 아님 시어머니 모시는 정성이라도 있어야지. 어디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갈라놓는 여우짓이나 하고 자빠져 있어. 옥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머님 스스로 이해는 가세요?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보 참아. 엄마 그만해요. 엄마도. 우리 늦었으니까 가볼게요. 다음에 얘기해요. 네?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괜히 명만기로 이런 꼴을 본다 내가.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곡소리를 내는 시어머니를 더 두고 보다간 제가 더 제명이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빠르게 남편과 함께 나와버렸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자기 기분 풀릴 때까지는 이 시댁에 드나들지 말라는 나름의 선포를 하셨고 전 잘 됐다 싶어서 명절이 몇 번 지나가는 동안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큰형님이 걸리긴 했는데요. 큰형님한테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말하니 외려 저한테 반가운 소식을 전해오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아주버님과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아주버님은 좋은 분이지만 시어머니를 막아주지 못한다는 면에서 형님은 단단히 마음이 돌아서신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해.
동서도 알겠지만 우리 시댁 정말 만만치 않잖아. 동서 빨리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더 늦기 전에. 형님이 다부진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동안 약간 기분이 묘했어요. 시댁에서 더 이상 구박을 받지 않을 형님을 생각하면 응원해주고 싶고 다행이라는 마음도 드는 한편 한 가정이 해체되는 일이니 좀 그렇더라고요. 또 형님과 아주버님이 이혼 절차를 마치고 나면 이쯤의 며느리인 저와 동서 이 두 사람만이 남게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신 때문에 형님이 이혼을 결심했다는 걸 아시는지 모르는지 여전했습니다. 저한테 가끔 문자로 아직도 반성을 안 했냐 하는 식의 문자를 보내는 걸 보면요. 그리고 그럴수록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엄마에게 실망했다며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먼저 항복 선언을 해오셨습니다. 그래, 내가 미안해. 그날은 둘째 며느라가 너한테 말이 심했던 것 같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잘못됐다 하더라고. 내가 윗사람인데 체면이 말이 아니었던 것 같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대학 동기들과 함께 모이는 모임을 종종 가지셨는데 그걸 스스로 엘리트 모임이라고 부르곤 했어요. 근데 거기서 조언을 듣고 마음이 바뀌셨나 보더라고요. 민망한지 헛기침을 하며 제게 저런 말을 해오시더군요. 저 역시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럼 다신 저와 동서를 비교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전달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약속 하나 해주세요. 저와 동서 엄연히 다른 사람이고 주체예요. 그러니까 서로 감정 상할 말들 같은 거 먼저 안 꺼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평등하게 봐달라고요. 동서가 고학력자의 박사라고 해서 어머님이 싸고 드시는 거 저 섭섭하고 기분 나빠요. 여기에 이어 동서가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는데 시어머니는 알겠다며 전부 수긍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모임에서 몇 마디 들은 것이 어느 정도 시어머니란 사람을 많이 바꿔놓은 듯 했죠. 그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일이 벌어졌어요. 전 이 사건으로 동서와 시어머니가 또 다른 방면으로 사람이 아주 우습고 역겹다는 걸 알게 됐네요. 제가 첫째를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원에 갔다 오긴 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아기를 잘못 돌볼 정도로 몸이 계속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저희 친정엄마가 오셔서 산후조리를 도와주셨는데요. 사건이 일어났던 그 날도 여지없이 엄마가 저를 돌봐주고 계신 날이었어요. 엄마는 자신 역시 출산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절 많이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죽을 끓여주시고 계속해서 열을 체크해 주시면서도 발을 동동 구르셨죠. 또 저희 집 가업이 흑염소 진액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일이었기에 이 시기에 엄마가 회사 제품을 많이 갖다 주셨어요. 혹여나 뼈가 시리거나 아플 때 먹으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이날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와 동서가 아기를 보러 온 겁니다. 저 역시 놀랐고 친정엄마도 놀라서 시어머니를 마주했어요. 아이고 사돈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뭐라도 준비할 걸 그랬네요. 저는 딸아이 좀 돌봐주고 있었네요. 그나저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역시 시어머니 복이 많네요. 친정엄마는 이날 시어머니 손에 들린 영양제로 보고 그리 말씀하신 거였어요. 제가 그때까지 엄마에게 구구절절 시어머니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기에 엄마는 시어머니의 진면목을 모르고 있었죠. 네. 우리 며느리 볼 겸 손주 볼 겸 왔어요. 우리 손주 어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를 본체 만체하며 집으로 들어오시더니 굳이 잠든 아기를 깨워 구태여 보시려고 하더군요. 겨우 잠든 애를 깨워 올리고 그리고는 아기가 우리 아들을 닮아 예쁘다며 남편을 닮았다는 것만 계속 강조했습니다. 사실 갓 태어난 아기가 누굴 얼마나 닮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애는 실제로 커가면서 저를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마치 강박적으로 애는 무조건 남편을 닮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굳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선 정말 기분 나쁜 행동을 하셨는데요. 자기가 여기까지 오느라 무릎이 많이 쑤셨으니 엄마가 저에게 주시려고 들고 온 흑염소 진액을 챙겨와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전부요. 친정엄마가 당황해서 사돈에겐 더 넉넉한 양으로 따로 드리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시어머니는 끝끝내 고집을 부리시더군요.
흑염소 진행 못먹 한정한 사람처럼요. 제가 지금 무릎도 쑤시고 여기저기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가 출산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오긴 했지만 아유 지금도 굉장히 아파요. 비 오는 날만 되면 말도 못한다고요. 아휴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네 그럼 드셔야죠 사돈. 엄만 난처하신 기색이었지만 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주셨어요. 막상 아이 낳고 시달려 앓고 있는 사람은 저인데 기력 쌩쌩하신 분이 와서 저렇게 실속을 챙기고 가려고 드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진흙을 바리바리 챙겨가는 것을 보더니 같이 따라온 동서 역시 손을 드는 겁니다. 형님, 저도 여기 배즙 몇 개 가져가도 되죠? 제가 요새 감기로 달고 살거든요.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배즙이 너무 땡기더라고요. 여기 마침 딱 있으니까 너무 반갑네요. 뭐 형님 집안에서 파는 제품이니까 믿을만 하겠죠? 참고로 동선, 형식 차원에서 전달해주는 출산 선물도 사오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와서 배즙만 얻어가는 거였죠. 근데 시어머니가 챙겨가는 걸 보더니 자기도 욕심이 생기긴 했었나 봐요. 뻔뻔하게 저리 말하더군요. 저희 친정엄만 여기서 원하면 더 주겠다는 말씀을 덧붙이셨고요. 엄마는 정이 많아 원체 남들에게 주는 걸 좋아하시는 성격이었고 그 때문에 여러 군데 봉사도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시댁 식구고 하니 절 위해 더 챙겨주셔야겠다고 생각하신 거겠죠. 그래요. 아유 아무렴 가지고 가요. 우리 딸의 건 내가 뭐 내일 가지고 오면 되니까 더 필요하면 말해요. 줄게요. 정말요? 형님 어머님 너무 좋으시다. 그럼 저 한 박스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친정엄마도 요즘 자꾸 관절이 약해지셨단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드릴게요. 원래 나이가 들면 뼈마디도 시리고 걷는 것도 정 같지가 않아져요. 딸의 통에 가져갈 수 있게 2-3박스 갖다 놓을게요. 어머님 많이 챙겨 드리세요. 어머 너무 감사해요. 형님 덕분에 이런 호사를 누리네요 제가. 솔직히 전 친정엄마의 이런 호의를 감사하다는 한마디로 퉁치고는 나가버리는 동서가 너무 얄미웠습니다. 동서는 그렇게나 배즙을 많이 챙겨가면서도 저에게 따로 전화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아파하는 저를 보며 자기도 아이 낳을 때 힘들었는데 곧 회복된다는 둥 엄살이 심하다는 말을 늘어놓더군요. 기분만 잡혔죠. 그에 전 다음에 동서가 오면 절대 배즙은 주지 않겠다고 속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그날의 일을 듣곤 한숨을 푹 쉬었어요. 괜히 장모님께 죄송하다면서 자기가 저희 집에 더 잘하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동서가 다다음날 귀신같이 또 찾아왔습니다. 뭐 때문이었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네, 배즙 때문이었습니다. 전 동서가 이렇게 공짜를 좋아하는 줄은 몰랐네요. 동서는 오자마자 배즙을 찾았고 어디에 있냐고 묻더군요. 제가 모르는 척 무슨 배즙이냐고 묻자 당황했죠. 아니 형님 어머님께서 제 거 챙겨주신다고 했잖아요. 저 지금 2시간 차 타고 왔거든요. 장난하지 마시고 얼른 주세요 배즙. 동서 내가 무슨 이런 걸로 장난을 해? 배즙 없어. 아마 친정엄마가 깜빡하신 모양이네. 엄마가 요즘 바쁘시거든. 사업 때문에. 나중에 들어오면 따로 챙겨줄게. 그러자 동선 절 무섭게 노려보더군요. 마치 제가 일부러 숨기기라도 한 것처럼요. 그러더니 문을 거칠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뒷모습을 보는데 고소하더라고요. 이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에게 또 한 차례 전화가 걸려왔지만 무시해버렸습니다. 마침 제 소중한 아이도 태어났겠다. 아이에게 집중하며 제 삶을 다시 다잡고 싶었거든요. 남편 역시 회사에서 한 차례 승진했고 집도 아이를 위해 더 넓은 평수로 가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새 집으로 옮기고 난 후 아이는 다행히 건강하게만 자라달란 바람처럼 잘 자라서 저희 집에서도 하루하루 웃음을 주고 있었고요. 아이 보기가 힘들긴 했지만 그만큼 행복했기에 엄마가 되는 기분을 몸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던 쯤 친정 엄마에 관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말았어요. 사실 예상을 하고 있어야 할 일이었지만 육아에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못 챙겨드린 것이 화근이었네요. 엄마가 최근 받은 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젊었을 적 아버지와 함께
가업을 열심히 운영하시고 누구보다 밤잠 못 주무시고 힘을 쓰셨는데 혹시나 그 스트레스가 암으로 오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인 제가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었기에 더 마음이 아팠고요. 저희 집은 딸만 둘인데 언니도 이 소식을 듣더니 눈물바람으로 저에게 와선 엄마가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 것 같다며 한참을 울더군요. 언니도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전 일단 되는 대로 좋은 병원에 엄마를 입원시켰고 수술을 받게 해드렸어요. 엄마의 암은 진행이 상당히 된 상태라 그 누구도 생존율을 장담할 수 없었고 그래서 불안했죠. 언니, 우리 엄마 괜찮겠지? 나 어제 너무 걱정돼서 한숨도 못 자고 밤새 엉엉 울었어. 정말 괜찮겠지? 그럼 당연하지 기집애야. 우리 미리 사서 걱정하지 말고 옆에서 기운 나는 말만 해드리자. 엄마 강하신 분이잖아. 알겠어. 언니의 말대로 저희 친정엄마는 정말 강한 분이셨습니다. 사업이 한창 잘 되다가 살짝 미끄러져 갈 위기에 처했을 때도 저희 엄마만이 덤덤하게 상황을 헤아리고 해결해 나가셨죠. 엄마가 없었다면 저희 집 가업도 함께 위기였을 거고 종래는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그런 엄마니 전 부디 얼른 쾌유하게 엄마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바라며 옆에서 지극정성 간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아이를 돌보는 건 남편이 많이 도와주었는데요. 남편은 당시 이직을 준비하던 중이라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엄마가 아프다고 하자 자신이 그럼 아이는 돌볼 테니 신경 쓰지 말고 엄마 병간호에 집중하라고 하더군요. 이 시기 전 남편이 정말 든든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말대로 아이는 걱정하지 않으며 엄마에게만 신경 쓸 수 있었죠. 엄만 자신 때문에 아이를 혼자 두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셨고요. 아이고, 나 때문에 너 괜히 여기 와서 생고생만 하고 있는 거 아니니? 나 아픈 게 뭐 대수라고 여기까지 와서 병간호하고 있어. 엄마 내 산후조리도 해주고 나 힘들 때 옆에서 가장 많이 챙겨주고 돌봐준 사람이잖아. 근데 내가 엄마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줘? 당연히 하는 거니까 그런 걱정이랑 말고 좋은 생각만 해. 나을 생각 같은 거, 알겠지? 그리고 남편이 아이는 집에서 많이 챙겨주고 있어. 그래? 아이고, 우리 사위 든든하네, 든든해. 내가 낳으면 정말 크게 감사의 표시라도 해야겠다. 친정엄마는 아프신 와중에도 남편이 기특하다며 고마워하셨어요. 꼭 나와서 밥이라도 사주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저희 가족이 모두 한데 모여 기도를 한 덕분인지 생존율이 낮던 엄마의 암은 점점 치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항암 치료를 이겨내셨고 더디지만 꾸준히 좋아지는 상태를 보여주셨어요. 저와 언니, 아빤 엄마를 보면서 그저 조마조마한 마음을 덜어낼 수 있었죠. 저도 아이 돌보기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일이 터진 겁니다. 제겐 왜 그리 많은 삶의 질곡들이 존재했는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제가 친정엄마의 간호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몇 번 저희 집에 드나드셨나 봐요. 남편 밥을 챙겨주러 오신 건데 올 때마다 집안일이며 뭐며 잘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한숨을 푹 쉬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제가 도대체 저희 친정엄마에게 언제까지 매달려야 하냐고 물었다고 하네요. 아니 솔직히 말해 걔 엄마 아픈 건 나도 안타깝게 생각하지. 나한테 집도 챙겨준 양반인데. 근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가 굳이 병문안도 아니고 매일 거기 병실에 틀어박혀서 효녀심청 노릇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니? 그것도 남편 밥이며 살림이며 다 내팽개치고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우리 땐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고. 예, 너 걔한테 전화해서 당장 집에 들어오라고 해라. 안 그러면 이혼이라고 똑부러지게 말을 하라고. 엄마 어떻게 그래요. 장모님이 얼마나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엄마 장모님 지금 정말 심각하시대요. 그냥 와이프랑 시간 갖게 두세요. 제발요. 전처럼 괜히 갈등 일으키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나는 그렇게 못해. 며느리는 엄연히 출가 외인인데 당사자가 그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그 끝에 시어머니는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거셨고 헐레벌떡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을 땐 소파 위 엄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낮이었던지라 아이는 학교에 갔고 남편은 없었네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엄마 평수발 얼마나 더 할 거니? 네? 얼마나 더 할 거냐뇨? 엄마 나으시기 전까지 저랑 언니랑 번갈아 가며 할 생각인데요? 뭐? 아니 넌 그럼 자식이고 남편이고 다 내팽개치고 거기에만 매달릴 작정이라고? 아 네가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막말로 네 엄마가 살아있을 거란 보장도 없는데 못하러 그러냐고. 소득도 없는 짓 그만하고 집에 들어와 앉아라. 다시 내 아들 밥도 잘 챙기고 아내인 네 노릇을 하란 말이야. 시어머니의 막말은 충분히 지금까지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정말 도가 지나쳤어요.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말 한마디 한마디 뱉으면서 목소리가 저절로 떨리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보세요. 우리 엄마가 뭐 어떻게 될 거라고요? 말이면 단질하세요. 뱉으면 말인 줄 아냐고요. 닭 사시고 귤 쓰시면 뭐하나요? 이렇게 무식한 소리만 하시는데 그것도 손이 사람이. 이게 지금 어디서? 시어머니는 분에 못 이기는 표정으로 절 보다 손을 들었어요. 그 손으로 제 뺨을 찰썩 쳤고요. 저도 여기서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아 뺨을 맞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나섰고 집안은 그렇게 완전히 개판이 됐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전화기를 들자 시어머니는 저를 가로막았고 그 사이에서 한바탕 몸싸움이 일어났죠.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았고 머리칼이 우두둑 뜯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남편이 들어왔어요. 잠깐 슈퍼에 갔던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너무 놀라서 저와 시어머니를 뜯어 말리기 시작했죠. 무슨 일이야? 아니 엄마, 이 사람 머리채를 왜 잡고 있는 거예요? 좀 놔요. 참 엄마. 네, 오늘 이년 버릇을 당장 고쳐놓을 거야. 남편이 버럭 성을 내자 시어머니는 잠깐 주춤하는 것 같더니 그러면서도 절대로 제 머리채를 놓진 않더군요. 그러다 남편이 힘으로 어찌저찌 시어머니를 떼어놓자 씩씩거리며 자신도 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대체 어떤 제목으로 저를 신고할 수 있었을까요? 전 기가 차서 그럼 해보라고 대차게 말하곤 남편에게 당장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고 난 후 전 집안에 가만히 앉아 이 사태를 되짚어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정말 계속해서 이 사람과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결혼이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는 말이 피부로 와닿았고요.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 중 그 어느 것도 이해되는 게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그런지 눈물이 줄줄 흐르더군요. 때마침 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전 언니에게 엉엉 울며 지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게 됐어요. 언니, 나 정말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 그냥 이혼하고 다 때려치우고 싶어. 지금 우리 애 학교 갈 시간이어서 다행이지. 애가 봤으면 무슨 생각을 했겠어. 정말 내가 해서는 안 될 결혼을 한 것 같아. 니네 시어머니 그럴 줄 알았다니까. 세상에 아니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니? 내가 다 기가 찬다. 너 일단 우리 집으로 와. 짐 싸서 애기만 데리고 이쪽으로, 친정 언니는 제가 오는 게 속상했던지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오라고 했고 전 당분간 아이와 함께 지내게 됐어요. 언니네에서 며칠 지내면서 이혼을 할지 안 할지 진지하게 생각도 해보기로 했고요. 근데 제가 이혼할 기세로 언니네 집에 있자 남편 쪽이 안달이 나기 시작했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이대로 이혼할 건 아니지 않냐며 매일 언니네 쪽으로 와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죄하기도 했고요. 당시 엄마도 언니네에 있었는데 엄마도 속상했는지 남편에게 호된 꾸지람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자네한테 단 한마디도 싫은 소리 한 게 없네. 그렇게 하는 게 내 딸 위해서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니 근데 어쩜 이런 일이 생기게 할 수 있나? 나는 내 딸 시어머니한테 뺨을 맞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정말 너무 속상하네. 죄송합니다, 장모님.
남편이야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주워거렸죠. 그러다 제가 집으로 돌아간 계긴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계속 남편과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보챈 것이었어요. 아이를 생각하면 아직은 결혼 상태를 유지해야 아이한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이 아이 보육을 잘 해주기도 했고, 그래서 아이가 남편을 잘 따르고 좋아했거든요. 엄마나 아빠랑 같이 있고 싶은데 라는 말을 하루에도 12번씩 하니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가도 마음이 다시 결혼을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어요. 대신 남편에게 약속을 받아내야 했죠. 당신 그럼 나랑 약속 하나 하자. 당신도 나도 우리 섬으로 내려가. 어머님이 함부로 우리 집 못 오시게 먼 곳으로 가자고. 당신 예전부터 제주도에 살고 싶어 했잖아. 나도 그렇고. 우리 거기서 자리 잡고 살아보자. 제주도? 제주도면 너무 멀지 않아? 우리 먹고 살게 해도.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은 어디로든 떠나고 싶어. 여기 사는 게 너무 징글징글해. 그때 전 조금 갑작스럽지만 제주도행을 고려했어요. 그저 어디로든 훌쩍 떠나고 싶었고 아무도 저와 우리 가족을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더군요. 옛 기억들을 지우고 새로 인생을 출발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현실적인 부분들을 걱정하긴 했지만 저와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알겠다고 말하며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제주도로 향했고 제 나이가 43, 우리 딸이 10대 중반을 보내고 있을 무렵까지 그곳에 모든 계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참고로 그 이후 명절은 거의 지내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제가 오는 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만 형식상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그건 역시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린 사건이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죠. 시어머니도 제가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했다는 걸 알곤 그 뒤론 큰 난리를 떨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물론 중간중간 동서란 사람이 전화가 와서 제 복장을 뒤집어 놓는 방식으로 야단을 부리긴 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사연을 쓰게 된 사건인데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다 못해 진절머리가 나는 일이에요. 저희 엄마의 칠순을 맞아 칠순잔치로 무엇을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남편의 아이디어로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게 됐어요. 장모님 지금까지 어디 가보지 못하셨다고 했잖아. 아주 젊었을 적에 미국 가본 것 빼고는. 더 나이 들기 전에 우리 장모님이랑 해외여행 가보는 건 어때? 요즘 패키지 상품 잘 나와 있어서 가까운 동남아나 괌도 좋고. 그럴까?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엄마 얼마 전부터 태국 가고 싶다고 하셨어. 제주도에서 알게 된 친구 한 명이 관광상품 관련 일을 하고 있단지라 마침 딱 좋았어요. 엄마가 무엇보다 무척 좋아하실 것 같았죠. 그래서 엄마와 아빠, 언니까지 3명분의 해외여행 패키지를 결제하게 됐어요. 그런데 엄마가 해외로 떠난 후 얼마 안 되어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전화가 와선 갑자기 제주도로 오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당황스럽긴 했지만 일단 전 알겠다고 하고 시어머니가 오시기로 한 날 딸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제가 관리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죠. 당시 전 제주도에 내려와 가업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부분을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사업은 온라인 쪽으로 아주 잘 풀리고 있었고 그랬기에 남편도 저희 집 사업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하면 괜히 난리가 날까 싶어 따로 말하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제주도에 와서 남편은 저희 집 가업에 기대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네요. 알았다면 진작에 말을 했을 텐데요. 시어머니 도착하자마자 먼 곳에서부터 비행기 타고 오느라 힘들었다며 오자마자 저에게 온갖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전 오랜만에 보는 시어머니이기도 하고 어색하여 일부러 바쁘게 몸을 움직여 차도 내놓고 간식도 만들었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제가 만든 쿠키를 가만히 보더니 갑자기 그걸 바닥에 내팽개치더라고요. 순간 제가 잘못 봤나 싶었습니다. 너 아주 호사를 누리고 산다. 나 피해 여기로 와서 내 아들 잡고 사니까 좋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자. 너, 네 엄마 칠순 기념으로 해외여행 보냈다며? 내 아들 돈으로 그딴 호사 누리려고 해. 아이고, 모녀가 세트로 진상이네.
내 아들 갈수록 말라가는 것도 보기 안쓰러워 죽겠는데 암 걸렸던 노인네를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인네를 해외여행까지 보내? 네가 제정신이냐? 어머님, 말씀 가려하세요. 언제 남편 돈으로 저희 엄마 해외여행 보냈다고 했어요? 제 돈으로 한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말이 되는 소리를. 네가 돈이 어딨어? 어머닌 역시나 남편이 우직하게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제가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보내드렸다 생각하더라고요. 정말 웃겼습니다. 남편이 제주도에서 일을 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나가는 말로 시어머니에게 저희 집 가업의 규모가 크다는 말을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저리 새카맣게 기억 못하고 추측조차 못할 수 있던 걸까요? 전 기가 차 소리나게 웃었습니다.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시어머니와 전에 있었던 일도 생각나고 더 실랑이 하다간 제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부르던 차에 남편이 들어왔고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못된 그 손버릇을 고치지 못했는지 제가 눈 똑바로 뜨고 제 돈으로 계속 해외여행을 보냈다고 하자 거짓말한다며 또 손을 지켜들었거든요. 거짓말 좀 하지 마. 네 친정 집구석에 돈 나올 구멍이 어딨다고? 무슨 돈이 있다고 허세를 떨어? 너 그런 거짓말하면 지옥 가리냐나? 시어머니는 거짓말을 한다는 요령으로 제 뺨에 손을 또 올렸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였어요. 저는 더 봐줄 의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손을 들었고 이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엄마, 그러지 좀 마, 제발. 나 와이프 도움받아 사는 거란 말이야. 아니 우리 아들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우리 와이프 가업하는 거 돕고 있다고. 그게 우리 집 유일한 생계 구멍인데 엄마 자꾸 왜 그러는 거야? 정말 아들 이혼시키고 싶어서 환장했어. 남편의 폭로에 시어머니 얼굴은 보기 좋게 시퍼레졌습니다. 믿기지가 않는지 정말이냐고 계속 묻더라고요. 그 얼떨떨한 얼굴이 참으로 보기 좋았네요. 남편은 나중엔 말을 하다 울면서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애원조로 말했어요. 엄마가 자기 결혼 생활을 망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모자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면 자기는 엄마와 영 끊고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남편의 진심이 묻어나오는 말에 저 또한 울컥했습니다. 남편 역시 그간 자기 엄마 때문에 꽤나 스트레스가 심했던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그런 말까지 내뱉고 나니 순식간에 분위긴 차분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골똘히 뭔가를 생각하는 표정이더니 다리가 휘청인다며 잠깐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선 처량하게 저를 올려다보는데 하고 싶은 말이 엿보였습니다. 매미야, 내가 많이 너를 못 살게 굴었지? 그래, 내가 잘못이다. 나 때문에 나는 네 겁이 그렇게 큰지도 몰랐고 그것도 모르고 내가 말 실수를 했네. 아주 큰 실수를 했어.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그 한마디를 남기곤 똑같이 처량하게 일어나 비틀거리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선 뒤돌아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지만 그러진 않았어요. 다만 시어머니가 걸어오는 전화엔 다소 확실한 태도로 차단해버렸죠. 네, 어머님. 제 뺨 때린 건 절대 용서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사과든 뭐든 하지 마세요. 받아줄 마음 없으니까요. 아드님이요? 아드님과는 계속 살지 어떻게 할지 생각 중이네요. 시어머니는 제 반응에 무척 안절부절하며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요즘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그러하네요. 아마 제가 시어머니를 평생 용서할 일은 없을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독이 든 성배어 같다고 하는데 글쎄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평생 안 보고 살겠다 했고 전 그 말을 떠나 남편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혼을 할지 말지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